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제48차 원내 정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사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말장난과 책임 회피로 가득한 국민 우롱이었습니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군 수뇌부는 내부 협의 아래 경계작전이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는 거짓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이를 묵과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이 주장했던 정부 당국의 은폐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린 결론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군가 거짓 브리핑을 지시했지만 은폐 조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돈은 훔쳤지만 절도는 없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 브리핑을 지시한 것이 은폐 조작인데 은폐 조작이 없었다니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의 거짓말을 묵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은폐 조작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발뺌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가담한 적은 없다면서 청와대 자체 조사를 통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했다고 하니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가 짜고 개그 콘서트를 벌이는 것입니까? 청와대와 국방부가 조사 결과 발표 단계에 이르러서까지 뻔뻔한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루는 일 자체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지휘관 몇 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유야무야 덮을 일이 아닙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부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두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 그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안보만 문제가 아니라 경제도 난리입니다.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올해 우리 경제가 2.8%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가 5개월 만에 2.6에서 2.7%로 조정하더니 어제 또다시 2.4에서 2.5%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 2.5%는 지난 4월 한국은행이 이미 내놨던 수치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을 겪으며 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추락하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은 2.5% 달성도 어렵다는 진단을 일찌감치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의 뒤늦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책임 회피의 성격이 짙습니다. 정책 실패가 아니라 대외 여건 악화의 원인을 돌리며 이 난국을 초래한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후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대외 여건의 악화 이전에 엉터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1차적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미 망쳐놓은 경제에 대외 변수가 겹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지만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면피성 대책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세액공제를 늘리고 공공일자리와 SOC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일을 한 번 더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경제정책 수정 없이 아무리 세제 혜택을 주고 재정을 투입해 본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2년간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고단한 작업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하고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책위의장 최입입니다. 지난달부터 저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할 개선 방안은 상장 회사의 주요 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제도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 자금을 주요 주주 등이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회사가 그 회사의 주요 주주 및 임원과 같은 특수 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는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외사항을 정한 시행령입니다. 현행 상법 시행령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게도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허용되다 보니 상위법이 무력화되는 독소 조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주주인 부실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거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지배주주가 회사 자금을 활용하는 행위를 경영상 목적에 있었다고 주장하면 막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공여 금지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폭넓은 예외 인정으로 상장회사의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는 특수관계자를 위한 자금 지원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손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에 한해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회사의 단순한 자금 운영 목적의 신용공여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도록 명시하여 신용공여의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방지하고 그 전행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부와 협상 결렬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원들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제대로 이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식 조리원, 돌봄 전단사, 교무 행정사 등 2만 2천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고 학생들은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계 종사자들 간의 반목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거 정규직 교사, 예비교사들의 반발로 인해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성급하고 독단적인 대선 공약이 다시 갈등의 불씨를 키운 것입니다.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35.5%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가장 높은 편이고 이들의 신분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청별로 처우가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걱정 없는 육아, 교육업의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 본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북한 어선 귀순 문제, 일본 수출 규제,
방금 말씀드린 학교 비정규직 파업, 도로공사 수공원 파업, 집배원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처가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국토부, 과기부 등 또 이걸 총괄하는 청와대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체적인 정책 난국으로 보여지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으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삼아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 양국 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대표적인 한국통인 후카가와 와세다 교수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 주요 내각 관료들이 어떻게 한국에 보복할지 공공연하게 언급했는데 한국의 무대응 전략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외교적 항의가 먹혀들지 않자 결국 비겁하게도 경제보복 카드를 뽑아들었고 이번 수출 규제는 시작일 뿐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도 반일 감정이 커지면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확산되는 등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가 온라인상에 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의 언론에서도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제재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는 한심하게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별로 심각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외부 대응과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대책만 내놓은 데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도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경제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만 말했습니다. 일본의 보복이 국내의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에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을 놓고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WTO 제소 등 직접적인 대응과 함께 일본의 부정적인 국제 여론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외교 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의원들이 현재 최저임금보다 4% 정도 인하한 8,016원의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9.8% 인상한 시급 만원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가 시급 만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관철해내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공익의원들이 결정에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 범위가 정해지게 됐고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해졌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를 핑계로 책임을 떠넘긴다면 비겁한 보신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1,500만 국민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릴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최저임금 동결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아무리 세금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준비했는데 일단 최저임금 관련은 김삼아 의원님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거 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실력 발휘를 좀 하고 정부에서는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서 좀 헌신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영선 장관은 청문회 때 최저임금 동결 약속을 했고요. 또 제 예상을 깨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갈 경우 부작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일부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임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용자가 많은가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실제로 받는 임금은 줄어드는, 알바가 더 단기 알바로 쪼개지고 또 실업자도 더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로지 정규직 철밥통만 좋은 제도입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작정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경제에는 오히려 독약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좀 더 화이팅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윤소아 정의당 의원에 대한 테러 위협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사진을 가져오고 자리도 일부러 이리 옮겼어요. 기자분들이 보라고. 그 테러 반대에는 좌우가 없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는 극자, 극우, 테러 위협 모두 근절해야 됩니다. 이게 어제 윤소아 의원한테 온 테러 협박문이고요. 이 밑에 게 2013년 12월에 제 지역구 사무실로 배달된 테러 협박문인데요. 이거 보면 재미난 게요.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을 쓴 게 아니라 왼손으로 쓴 거예요. 원래 테러 협박문 보낼 때는 필체 대조해서 안 걸리기 위해서 이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겠죠.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쓰고, 물론 뭐 테러 이 협박자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 보면 또 어린애 글씨같이 돼 있어요. 이게 다 원래 자기가 쓰던 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안 썼다는 건데요. 뭐 그때도 항상 이 공통 메뉴가 칼이 등장하고요. 당시에는 뭐 하태경 곧 죽는다. 윤소아 의원은 뭐 칼은 좀 작지만 새가 죽은 거,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칼 뭐 죽는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 이 2013년 제 거는 못 잡았어요. 이 당시에 뭐 CC 캠프 사각지대에 딱 이걸 노리고 들어갔고 협박 이후에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반드시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윤소아 의원은 약간 극우로 보입니다. 태극기 자결단. 태극기가 극우 상징이 된 건 못내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정치 현실에서 극우 집단으로 보이고, 저한테 보낸 건 민족 반역자 처단 투쟁위원회하고 뭐 민족의 존엄에 도전하는, 뭐 민족의 존엄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극좌가 보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윤소아 의원이 뭐 굳이 뭐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렇지만 좌파라면 저도 우파인데, 그래서 뭐 극우나 극좌나 테러 위협이 모두 근절돼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윤소아 의원한테는 뭐 이런 테러 협박 편지나 이 테러 협박이 있었지만 저는 꿋꿋하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선이 되었고, 윤소아 의원도 겁먹지 말고 의정활동, 뭐 겁먹을 뿐도 아니지만 의정활동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 뭐 이거로 싸우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좌우를 넘어서 테러와 폭력, 특히 뭐 민노총까지 포함해서 어제 이인영 대표 뭐 폭력 쓴 사람 풀어주는 걸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좀 그거는 굉장히 좀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테러 폭력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좌우가 좀 단결하자. 정의당 대표 만나가지고 좀 격려해 주세요, 오신환 대표님.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발언한 걸 조금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의원들이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최초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용자 의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 현재 최저임금보다 4.2% 인하한 8,000원의 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어, 즉 수화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이 한국 수어의 날이었습니다. 수화 언어는 주로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국회는 지난 2016년 한국 수화 언어법을 제정해서 수화 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한 언어임을 밝혔고, 수화 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들을 법에 담았습니다. 이 법 17조에는 한국 수어의 날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월 29일을 그 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정 기념일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기념일은 행정안전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되는데,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이 규정에 의해 제9시를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어 역시 언어이기 때문에 생성, 발전, 소멸이라는 그 단계를 거치며 변화합니다. 따라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단어의 개발과 보급, 혼재된 단어 등에 대한 표준어 확정 등 많은 연구와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아직 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말로만 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해놓고 현실에서는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당장 국립수화언어원이라는 기관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일을 담당할 기관을 찾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임위 등을 통해서 또 정기국회 등을 통해서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복지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립수화언어원이 만들어져서 수화 언어 역시 국어로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고 연구되는 날까지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챙겨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6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학계, 언론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위원 총 12명으로 구성된 허위 조작 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협의체의 2차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오늘은 어떤 안건으로 어떤 회의를 하는지 국민도 언론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른바 밀실협의입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명칭 자체가 적절한지, 또 위원들 간의 정치적 편향이 협의체 활동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가 나왔었고, 위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무엇인지, 누가 그 여부를 판단할지 기준도 없는 민감한 주제를 갖고 열리는 협의체인 만큼 내부에서도 그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협의체는 출범 자체에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첫째, 허위 조작 정보라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위원 선발에 있어서 그 기준이나 요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위원 선발은 방통위가 했습니다. 또 나라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자율규제라는 명칭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이 협의체에는 정작 자율규제의 당사자인 업계가 배제된 상태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상 업계들은 이미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의
키소의 전문가 풀을 활용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문제되는 기사에 대해서 임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에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권을 위한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협의체의 회의 내용과 과정을 국민과 언론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이 협의체가 자유규제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혹은 특정 매체의 언론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지난달 말에 KB 국민카드 고객 2,000여 명의 신용카드 번호가 해킹되어 유출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KB카드 측은 해킹이 확인된 즉시 해당 카드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일어난 정보 유출 사고에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빈 공격이라고 불리는 이번 해킹 방식은 카드 일련 번호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탕으로 카드 번호를 조합해서 실제 카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이 카드로 아마존에서 결제가 가능한지 시도를 먼저 해본 뒤에 유효 카드들을 골라내서 팔아넘겨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빈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2017년 시티은행 체크카드 번호가 빈 공격으로 노출된 바 있으며 은행들을 상대로 한 빈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유출 사고를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마저 공유하는 시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미 2017년에 해킹 사고 등 정보 보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이 2억 건이 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관리 실패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키워왔습니다. 유출사고의 반복은 개인의 물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으며 산업발전 저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마저 망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 과기부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빈틈없는 보안 관리를 통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 교수입니다. 교육부의 교과서 감탄 고토식 수정 도를 넘었습니다. 교육부가 초등교과서를 저자의 도움이 없이 무단 수정한 범죄행위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행정명령 제2호로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 작업을 적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박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권력이 역사를 독점하려 한 불법적 사태로 요약되는 벽서까지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중 역사 관련 내용을 집필 책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상태임에도 윤석열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무단 수정이 아니라 전 정부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저자 권리는 국가의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저작된 국정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저자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 절차를 합법으로 주장해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따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교과서 저자의 저작물을 개정하기 위한
정치적 성향 인물들로 채운 비상기구를 만들어 교과서를 수정하고도 그 사실을 교과서에 표시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행적 교육 행정은 교육을 정치적으로 타락시켜서 정치적 파당적으로 이용하려는 오미간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전국 많은 학부모들과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자녀 교육을 부모 대신 맡아서 하는 의무 교육일수록 더욱더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감성이 예민한 유년기 초등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아닌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치 형복물이 배포되는 것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가 교육부의 교과서 무단 수정과 조작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개 발언 더 이상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